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한옥의 마당에서 정옥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엄이 넘치는 그녀는 한국 전통 주단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칠어진 손가락마디 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옥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 중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소영이가 왔어요.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30을 갓 넘긴 민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는 평범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어머니만큼은 무서워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정옥이 고개를 들어 마당으로 들어서는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엄습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편린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정옥의 예리한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었다. 여자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표정은 의도적으로 수줍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소영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만든 것 같았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옥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어색함을 느꼈다. 그래, 소영이구나. 많이 들었다. 정옥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항상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철저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상대방의 옷차림, 말투, 표정, 심지어 손짓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것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 중 하나였다. 소영은 정옥의 시선을 받으며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씩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예요. 민수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정옥은 그 눈빛이 너무 완벽하다고 느꼈다. 평범한 아이라. 정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평범한 아이가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에 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와 함께 단단하게 다져진 의지였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옥은 소영을 관찰하며 여러 질문을 던졌다. 식탁에는 정옥이 직접 준비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정옥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물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소영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옥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연습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준비해온 답변 같았다. 언제 돌아가셨나? 정옥이 더 자세히 물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교통사고로. 소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의도적인 것 같았다. 형제는 있나? 저 혼자예요. 그래서 더욱 민수 오빠 가족이 소중해요. 소영은 정옥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정옥은 젓가락을 놓고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이야, 내가 우리 민수를 정말 사랑하나? 소영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정말로요. 민수 오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는 기뻐하며 소영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정옥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그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그리고 소영의 눈빛에서 순간 스쳐간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여자에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식사 중간에 소영이 물을 따르려 하자 정옥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다. 손이 너무 깨끗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치고는 손에 거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손 같았다. 소영아, 시골에서 농사일도 도와드렸나? 정옥이 물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제가 공부에만 전념하길 원하셔서. 소영은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농사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다. 식사 후 소영은 정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실례를 범한 게 있을까요? 처음 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다. 자연스럽게 해라. 정옥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절대 긴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 소영은 정옥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빠,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원래 처음에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실 거야. 민수는 소영을 위로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오후가 되어 소영과 민수가 산책을 나간 사이 정옥은 남편 창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소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창호가 물었다. 그는 정옥보다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사람들을 쉽게 믿는 편이었다. 글쎄, 뭔가 이상해. 정옥은 솔직하게 답했다. 이상하다니? 얼마나 순하고 예쁜 아이인데. 민수도 정말 좋아하고. 창호는 소영을 옹호했다. 그게 문제야. 너무 완벽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실수도 하고 어색한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며느리 보는 시각이 너무 엄격해. 아니야. 내 직감이 그래. 저 아이는 뭔가 숨기고 있어. 정옥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데 뭐가 문제야?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진짜 행복은 진실 위에서만 가능해. 거짓 위에 쌓인 행복은 언젠가 무너져. 저녁 식사 시간, 소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옥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정옥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왔다. 어머니, 저 한복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단 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소영은 열심히 말했다. 그래? 정옥이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 네,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소영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이 아이의 모든 말이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소영이 민수와 함께 돌아간 후 정옥은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 중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소영이라는 여자는 달랐다. 너무나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옥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녀는 소영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그 얼굴에서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옥은 깨달았다. 그 익숙함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기운이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직감이 들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든 무엇을 원하든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정옥은 자신의 긴 인생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짓밟았던 경쟁자들, 무너뜨린 회사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사람들.
혹시 그중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은 아닐까? 소영의 마지막 인사가 다시 떠올랐다. 민수 오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서 이제 다른 뜻이 느껴졌다. 행복이 아니라 기회. 복수의 기회 말이다. 정옥은 결심했다. 내일부터 소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소영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옥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영이 정옥의 집을 떠난 후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녀가 지난 1년간 살아온 공간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의 자취방 같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복수를 위한 작전 기지였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벗어던지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온화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풀으며 자신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오늘 첫 관문은 통과했어.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다. 소영이 아닌 유진.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김유진 25세.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 책상 위에는 정옥에 대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신문 기사, 사업 관련 자료, 그리고 정옥의 가족 사진들. 벽에는 정옥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사진에는 빨간 펜으로 X자가 그어져 있었다. 유진은 지난 3년 동안 이 복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정옥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기억하나? 유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사진 속의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동혁, 그녀의 아버지. 정직하고 착한 사업가였던 그 사람은 15년 전 정옥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유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15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유진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아버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공장이었지만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유진아, 아빠가 큰 계약을 따냈어. 이제 우리 공장이 더 커질 거야. 아버지는 기뻐하며 유진에게 말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정옥이 나타났다. 그녀는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을 미끼로 유진의 아버지를 속였다. 막대한 선투자를 하게 만들고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 설비를 확장하고 직원들을 늘렸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첫 납품이 시작됩니다. 정옥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정옥은 계약을 파기해버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과 노하우를 훔쳐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파산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매일 술을 마시며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내가 바보였어. 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1년 후 유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에 아버지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공장 창고에서 목을 메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유진이었다. 아빠. 유진은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렸다. 동혁아, 어디 갔어? 유진이가 찾고 있어.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를 찾으며 헤맸다. 결국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지금도 그곳에 있다. 이제 내 차례야. 유진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접근하기 위해 1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의 취향을 조사하고 자주 가는 곳을 파악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다.
첫 만남은 대학 도서관이었다. 유진은 민수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며칠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준비한 계획을 실행했다. 죄송해요. 이 책 혹시 다 보셨나요? 유진은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녀가 고른 책은 민수가 전공하는 경영학 관련 서적이었다. 아, 네. 가져가세요. 민수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잠시 시간 있으세요? 유진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유진은 민수에게 완벽한 여자가 되어 주었다. 그의 모든 말에 공감하고 그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민수는 예상보다 쉬운 상대였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란 그는 자신감이 부족했고 유진의 관심에 쉽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이해심, 격려,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 소영아, 너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민수는 유진에게 말했다. 그들이 사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저도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유진은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를 죽인 정옥의 아들과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6개월 후 민수는 결혼을 제안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영아, 나와 결혼해 주겠어?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척했다. 네, 정말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이제 정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사랑해. 민수는 유진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유진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민수가 아니라 복수였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유진은 더욱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정옥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소영아, 정말 행복해 보여. 민수가 말했다. 그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 만나 있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민수는 알 리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다. 때로는 진짜로 평범한 여자가 되어 민수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유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정옥이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야 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정옥은 여전히 소영을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과 아들의 설득에 못 이겨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영을 감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보, 정말 그 아이가 수상한가? 창호가 정옥에게 물었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뭔가 숨기고 있어. 정옥은 확신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데. 행복? 정옥은 비웃었다. 진짜 행복은 진실 위에서만 가능해. 거짓 위에 쌓인 행복은 언젠가 무너져. 결혼식이 치러졌다. 유진은 아름다운 신부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 같았다. 하지만 정옥은 그녀가 복도를 걸어올 때 순간 보인 차가운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 유진이 정옥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다. 그래, 가족이 되었어. 정옥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의 미소였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유진은 마침내 정옥의 집에 들어왔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유진은 민수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드디어 시작했어요. 정옥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정옥의 방에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여자는 각자 다른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계획을 정리했다. 1단계는 완성됐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해야 했다. 정옥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것을 빼앗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정옥아, 내가 왔어. 이제 내 차례야. 유진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결혼 후 한 달 유진은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정옥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며 전통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유진은 정옥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어디에 중요한 서류가 있는지,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집안의 모든 비밀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옥은 유진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유진은 매일 아침 정옥의 기분을 살피며 행동했다. 정옥이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고 그녀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옥의 말에 절대 반박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매일 이런 식으로 정옥에게 다가갔다. 정옥은 유진의 이런 모습을 보며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해. 그녀는 창호에게 말했다. 그래도 집안일을 열심히 하잖아. 민수도 좋아하고. 창호는 유진을 옹호했다. 하지만 정옥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유진은 매일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진짜 작업을 시작했다. 오빠 먼저 주무세요. 저는 설거지만 하고 올게요. 유진은 민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설거지는 핑계였다. 집안이 조용해지면 유진은 정옥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집안의 모든 재산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내어 살펴보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사업 관련 서류들. 유진은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녀는 이미 문서를 빠르게 읽고 분석하는 기술을 익혔다. 정옥 부부의 재산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서울 강남의 빌딩 2채, 강원도의 펜션, 제주도의 별장,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다. 예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아빠, 이게 당신을 죽인 돈이에요. 유진의 손이 떨렸다. 이 모든 재산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특히 정옥 명의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15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시기와 일치하는 대금 입금 내역을 발견했다. 바로 그 돈으로 정옥은 사업을 확장했던 것이다. 역시 그랬군.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정리한 후 부엌으로 가서 실제로 설거지를 했다. 만약 누군가 일어나서 확인한다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유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정옥에게 집안 관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혹시 집안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유진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옥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다. 금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냥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유진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 가족을 이해해야 해. 정옥은 유진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옥은 이제 확신했다. 이 여자는 뭔가 꾸미고 있어. 그날 밤 정옥은 유진을 불렀다. 소영아, 잠깐 이야기하자. 네, 어머니. 유진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지 한 달이 되었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정옥은 유진을 관찰하며 말했다.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정옥은 잠시 멈췄다. 혹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 유진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답했다. 민수 오빠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정말? 정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우리 집 재산에는 관심이 없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유진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정옥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유진이 돌아간 후 정옥은 남편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집안 서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 왜 갑자기?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서. 정옥은 간단히 답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이미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정옥 부부의 재산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며칠 후 유진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그녀는 정옥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정옥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유진은 정옥에게 말했다. 그래? 왜? 정옥이 관심을 보였다.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거든요. 어머니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정옥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혹시 이 아이가 진짜로 순수한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정옥이 물었다. 섬유 관련 일이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유진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 순간 정옥의 눈이 번뜩였다. 섬유 사업? 혹시 어디서 하셨는데? 정옥이 더 자세히 물었다. 강원도 춘천이요. 유진은 답했다. 정옥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강원도 춘천의 섬유 공장. 15년 전 자신이 파산시켰던 회사가 있었다. 혹시 이 아이가 아버지 성함이 뭐였나?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동혁이요. 유진은 태연하게 답했다. 그 순간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김동혁. 분명히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15년 전 자신이 무너뜨린 회사의 사장이었다. 혹시 내가 정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유진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다. 소영이 아니라 유진. 김동혁의 딸 김유진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옥은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야. 정옥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 그녀는 특히 정옥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묘안을 떠올렸다. 만약 정옥이 치매에 걸린다면? 그러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유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넷에서 치매 증상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다음 단계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정옥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15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김동혁, 그 순진한 사업가를 자신이 파산시켰다. 그리고 그의 딸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 정옥은 중얼거렸다. 그녀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정옥은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최근 유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기억 속에 유진과 관련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다. 15년 전, 정옥은 그때의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여러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해가던 때였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떤 사업 관련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온화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순수해 보였다. 이 사람이 누구였지? 정옥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 김동혁.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김동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였다. 그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꾸준히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옥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당시 정옥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들을 제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동혁의 회사가 그 대상 중 하나였다. 그녀는 대기업과의 가짜 계약을 미끼로 김동혁을 속였다. 김 사장님,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정옥은 김동혁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김동혁은 정옥을 믿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을 확장하고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정옥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기술 자료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옥은 계약을 파기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김동혁은 절망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정옥은 차갑게 답했다. 그 순간 정옥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김동혁의 딸이 있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예쁜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얼굴이 지금의 유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설마. 정옥은 급히 다른 사진들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김동혁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 소녀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소녀. 그 얼굴은 분명히 지금의 유진이었다. 김유진. 그 아이의 이름이 유진이었어. 정옥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김동혁이 자랑스럽게 딸을 소개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제 딸 유진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거든요. 김동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빛이 지금은 복수심으로 가득한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정옥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김동혁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동혁은 15년 전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 그리고 그의 딸 김유진은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김동혁의 아내 박영숙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기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맞아. 그 아이가 유진이야. 정옥은 확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것이다. 정옥은 급히 유진을 찾았다. 유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어 올렸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소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정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진은 순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쳐갔다. 정옥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김동혁이라는 사람을 아나?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고 숨이 약간 빨라졌다. 하지만 곧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김동혁이요? 아니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정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강원도에서 섬유 공장을 하던 사람이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유진이었어. 유진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답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정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유진의 미세한 표정 변화, 순간 굳어진 몸짓, 그리고 너무나 빠른 부정.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정옥은 일단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유진은 정옥이 떠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거의 들킬 뻔했다. 그녀는 정옥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유진은 생각했다. 이제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 수 없었다. 유진이 정말 김유진이라면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은 분명했다. 복수.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자신이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옥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정당했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사업은 전쟁이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안했다. 만약 유진이 정말로 복수를 위해 온 것이라면 그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날 정옥은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15년 전 김동혁의 딸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탐정이 물었다.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활동 내역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옥은 말했다. 한편 유진은 정옥의 의심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정옥이 내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유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해. 유진은 민수에게 더욱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옥의 의심을 민수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오빠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유진은 민수에게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 시간이 걸려. 민수는 유진을 위로했다. 정말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는데. 유진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엄마 소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 정옥이 물었다. 엄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해해요. 민수는 말했다. 정옥은 잠시 생각했다. 만약 유진이 정말 복수를 위해 온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민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알겠어.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대해보도록 할게. 정옥은 말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옥은 유진을 계속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유진이 젓가락을 잡는 방법, 밥을 먹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숨겨진 징후를 느꼈다. 소영아, 혹시 가족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정옥이 갑자기 말했다. 가족 사진이요? 유진은 당황했다. 응, 내 어렸을 때 사진들 말이야. 우리 민수 어렸을 때 사진도 보여줄 테니까.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어렸을 때 사진들은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유진은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김유진,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 안타깝네.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의 미소였다. 이제 그녀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날 밤 정옥은 15년 전의 일을 자세히 기억해 보려 노력했다. 김동혁과의 거래, 그리고 그 후의 일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는지, 유진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김동혁아, 미안해. 정옥은 처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진은 정옥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복수의 핵심은 정옥이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오빠, 혹시 부모님이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셨나요? 유진은 민수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유언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민수는 의아해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나이가 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하지만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신데 그런 걸 생각하기엔.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옥 부부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도록 해야 했다. 며칠 후 유진은 정옥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혹시 공증사무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공증사무소? 왜? 정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전에 유언장을 공증받으셨거든요. 나이가 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진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녀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유진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정옥은 결심했다. 다음 날 유진은 정옥을 공증사무소에 모셔다 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옥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중에 그것을 조작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공증사무소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공증인은 중년의 남자였고 경험이 풍부해 보였다. 유언장 작성을 원하시는군요. 공증인이 말했다. 네,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정옥이 답했다. 유언장은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겠죠? 유진이 공증인에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전 것은 무효가 됩니다. 공증인이 답했다. 유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중요했다. 나중에 유언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옥은 유언장의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다. 유진에게는 작은 금액만 남겼다. 그것도 며느리로서의 예의 차원에서였다. 이것으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증인이 말했다. 공증사무소에서 돌아온 후 유진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문서 위조 기술을 배워두었다. 복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했다. 먼저 정옥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해야 했다. 유진은 정옥이 쓴 여러 문서들을 참고해서 필체를 연습했다. 그녀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연습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유진은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만족했다. 정옥의 필체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그 다음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한 용지를 구했다. 그리고 도장까지 완벽하게 복제했다. 이제 진짜 유언장을 만들어야지. 유진은 정옥의 필체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유언장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유진은 정옥의 치매 진단서도 위조하기로 했다. 만약 정옥이 치매에 걸렸다면 재산 관리권을 며느리인 자신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김유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유진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정옥이 자주 가는 병원의 진단서 양식을 구해서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다. 며칠 후 유진은 민수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뭐가? 민수는 놀랐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유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병원에 모셔가 봐야겠다.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은 내심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옥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최근 유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뭔가 꾸미고 있어. 정옥은 남편에게 말했다. 유진이 요즘 너무 적극적이야. 뭔가 서두르고 있어. 소영이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야? 창호는 여전히 유진을 믿고 있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정옥은 확신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다른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번에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정옥은 생각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날 밤 유진은 위조한 유언장과 진단서를 완성했다. 그것들은 완벽했다. 전문가가 보더라도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유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곧 정옥이 당신에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모르고 있었다. 정옥이 이미 그녀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옥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유진은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어머니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 가보도록 해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민수는 유진에게 고마워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날 밤 두 여자는 각자 다른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정옥은 유진의 계획을 대략 짐작하고 있었다. 치매 진단서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진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정옥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정옥은 사립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유진의 과거 3년간의 모든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의 진짜 이름은 김유진이었고 그녀는 15년 전 자살한 김동혁의 딸이었다. 또한 그녀는 지난 3년간 정옥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해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역시 그랬군. 정옥은 보고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보고서에는 유진의 현재 주소, 그녀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최근 활동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유진이 문서 위조를 배운 곳, 그리고 정옥의 가족에 대해 조사한 흔적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3년 동안 나를 감시했구나. 정옥은 감탄했다. 유진의 치밀함에 오히려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정옥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유진이 정확히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유진 25세.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 정옥은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아이. 하지만 복수는 복수야. 보고서에 따르면 유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정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정옥의 사업체, 가족 구성원, 그리고 일상 패턴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정옥은 유진의 집요함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더욱 커졌다. 그날 밤 정옥은 유진을 몰래 미행했다. 유진은 민수가 잠든 후 집을 나섰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유진은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원룸에 들어갔다. 정옥은 건물 맞은편에서 망원경으로 유진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유진은 정옥의 필체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위조된 유언장과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정옥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사진에는 빨간 펜으로 X자가 그어져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정옥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정옥은 휴대폰으로 유진의 방안을 촬영했다.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유진이 자신의 사진에 X자를 그어놓은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다. 다음 날 정옥은 경찰서에 가서 유진의 문서 위조에 대해 신고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정옥은 결심했다. 그날 저녁 정옥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민수가 물었다.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 가족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야. 정옥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유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옥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정옥은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거실에는 정옥이 미리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영아, 아니, 유진아. 정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드디어 들킨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김유진, 김동혁의 딸. 15년 전 아버지를 잃고 복수를 위해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 정옥은 차근차근 말했다. 민수와 창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인지. 유진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정옥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사립탐정의 보고서, 유진의 진짜 신분증 사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진이 위조한 유언장과 진단서의 사진대. 이것들이 뭐지? 정옥은 위조된 문서들을 유진 앞에 던져놓았다. 유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맞아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이 죽인 김동혁의 딸.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소영아. 아니,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유진이 비웃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러 온 거예요. 죽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창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정옥은 침착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의 사업을 무너뜨렸어. 하지만 그건 사업이었을 뿐이야.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 불법적이지 않았다고. 유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속여서 파산시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약했기 때문이야. 사업은 전쟁이야.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게 당연해. 정옥은 냉정하게 말했다. 전쟁이라고? 유진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당신은 그냥 탐욕스러운 악마예요. 내 가족을 파괴한 괴물. 그래, 괴물이라고 해도 좋아. 정옥도 일어섰다.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릴 수는 없어.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15년간 쌓인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유진아,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유진이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 어머니가 내 가족을 파괴했는데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민수는 간신히 말했다. 옳지 않다고? 유진이 웃었다. 그럼 내 아버지를 죽인 건 옳았나요? 정옥은 유진의 분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유진아, 내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깝다. 하지만 그건 사업의 결과였어.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었어. 정옥은 말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고. 유진이 소리쳤다. 내 가족이 죽었는데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끝이야. 정옥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문서 위조범을 신고합니다. 유진은 체포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정옥 씨, 당신도 끝이에요. 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진 증거들을 보면 당신도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무슨 증거? 정옥이 물었다. 당신이 15년 전에 한 일들. 모든 증거가 있어요. 유진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경찰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정옥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유진은 체포당하기 직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두꺼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잠깐. 유진이 소리쳤다. 정옥 씨, 당신도 범죄자예요. 경찰관이 멈춰섰다. 무슨 말입니까?
유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15년 전부터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을 불법적으로 파산시켰어요.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제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킬 때 사용한 방법들 모두 불법이었어요.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가짜 대기업 계약서, 조작된 회계장부, 그리고 뇌물로 얻은 정보들. 유진은 3년 동안 정옥에 대해 조사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정옥이 사업을 키우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각 사건마다 날짜, 장소, 관련 인물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유진은 경찰관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15년 전 김동혁의 동양섬유를 파산시킬 때 사용한 가짜 계약서예요. 여기 도장도 위조된 것이고요. 경찰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문가가 보기에도 명백한 위조 흔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탈세 증거예요. 유진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난 10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수십억 원에 달해요. 모두 해외 계좌로 빼돌린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어떻게 구한 거야?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파산시킨 회사들의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그들도 당신을 증오하고 있거든요.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5년 동안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유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건 박철수 씨의 증언서예요. 당신이 그의 회사 기술을 훔쳐서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영애 씨의 녹음 파일이에요. 당신이 뇌물을 주고받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양쪽의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다. 일단 두 분 모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나요? 정옥은 침묵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유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래, 내가 했어. 정옥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 아버지가 죽어야 했나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죽고 당신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했나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정옥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내가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거야. 그런 말하지 마세요. 유진이 소리쳤다. 당신은 그냥 욕심쟁이일 뿐이에요. 창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정옥이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성공했는지. 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경찰관이 개입했다. 일단 조사를 위해 두 분 모두 서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과 유진은 각각 수갑을 채워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달랐다. 정옥은 분노와 굴욕감에 가득 차 있었고 유진은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드디어 당신도 죗값을 치르게 되었네요. 유진이 정옥에게 말했다. 죗값? 정옥이 비웃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성공했어. 그것만으로도 승리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창호는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 가족도 모두 잃었잖아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제서야 정옥은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야. 정옥이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옥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었다. 돈도 명예도 이제 가족마저 잃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세요. 두 여자는 경찰차에 타고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해 떠나갔다.
15년간의 복수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빈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잃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나는 뭘 했지?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두 여자의 복수국 속에서 그는 단지 도구에 불과했다. 창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일의 진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의심하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이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민수와 창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물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두 남자는 두 여자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고 이제 폐허가 된 삶을 재건해야 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유진은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옥은 탈세,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자의 긴 전쟁은 법정에서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을 나서며 두 여자는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고 오직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다. 만족하나? 정옥이 유진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만 배어 있었다. 아니요. 유진은 쓴 미소를 지었다.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어? 정옥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다. 복수를 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공허했다. 당신을 파멸시켰지만 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정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6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나도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정옥이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당신이 제 가족에게 한 일이에요. 유진이 답했다. 그래. 이게 죗값이겠지. 정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넌 복수만 남기고 아무것도 못 가졌구나. 유진은 답하지 않았다. 정옥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파멸했다. 민수에 대한 감정도 이제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복수의 도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던 것이다. 민수는 어떻게 됐나?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정옥이 답했다. 하지만 나보다는 너를 덜 미워하는 것 같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복수를 하면서도요. 사랑? 정옥이 비웃었다. 복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한 명은 교도소로, 다른 한 명도 교도소로. 복수는 끝났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다. 3년 후 유진이 먼저 출소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아픔만 남긴다는 것을. 유진은 어머니를 만나러 정신병원에 갔다. 15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온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왔어요.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가지 같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엄마, 저 복수 다 끝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울먹였다. 아빠도 안 돌아오고 우리 가족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이제 그만 아파해. 유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15년간의 증오와 분노가 마침내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출소 후 유진은 작은 식당을 차렸다. 어머니가 있는 병원 근처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4년 후 정옥이 출소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7년간의 교도소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정옥은 유진을 찾아갔다. 유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식당은 소박했지만 정겨운 분위기였다. 왜 오셨어요? 유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적대감은 없었다. 사과하러 왔어. 정옥이 고개를 숙였다. 너와 내 가족에게 죄송하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진이 답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정옥이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정옥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의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 정옥이 답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도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정옥은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며 남은 인생을 속죄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유진은 어머니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다. 때로는 민수가 식당에 찾아와 말없이 밥을 먹고 가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민수는 두 사람 모두를 용서하지 못한 채로 혼자 살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욕심도 유진의 복수심도 모두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창호는 아내의 출소 후 그녀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 그들은 과거의 일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10년 후 유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수도 왔고 정옥도 왔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슬픔을 나누었다. 장례를 치른 후 유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복수도 끝났고 증오도 끝났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 바람은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정옥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던 말이 유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이긴 복수국의 진짜 결말이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전쟁.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했고 비로소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유진은 묘지를 떠나며 다짐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죽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용서하겠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5년간의 긴 복수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랑과 용서로.